대형 건설사 PF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문이 흉흉한데요. 우려하는 신문 기사들도 있고요. 문제 없다는 건설사들 입장도 있지만 이번 달에만 5개 건설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올해 들어서 건설사 전체로 보면 하루에 1.5개씩 폐업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건설업은 불황을 여러 번 겪었지만 이번은 조금 다른 이유가 돈줄이 길게 막혔고 꽉 막혔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보통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경제 위기로 분양이 신통치 않아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양도 안 되고 고금리로 자금 조달도 어렵고 고금리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고수익률 채권이 나오고 이자 부담은 상당히 심하죠. 지금 돈이 필요하면은 사채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 시장이 초토화되고 한전채 발행으로 채권 시장도 초토화시켰어요. 돈을 많이 쌓아둔 대형사들은 좀 괜찮겠죠. 하지만 나머지 건설사들, 특히 코로나 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회사들, 대형 건설사를 인수하는데 돈을 썼던 건설사들은 이번에 유동성 위기가 심각할 겁니다. 보통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해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주택이 안 좋아도 토목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사들에게 발주를 줘서 이럴 때 국가는 저렴하게 인프라 구축도 합니다. 서로 좋은 거죠. 건설사는 인건비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진이 얼마 안 돼도 실업자를 막아주고 내수 경기를 받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세게 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듯이 건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건설은 다른 업종 대비 고용 소비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불경기 때 피라미드 짓고 후보댐 짓고 하면서 실업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들이 돈을 쓰면은 다시 소비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죠. 문제는 지금 토목공사를 할 예산도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죽다 보니까 거래가 말랐죠. 세금이 적게 거쳤습니다. 경기가 둔화돼서 무역 적자인 마당에 기업들 법인세도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곳이 없으니까 세수는 부족하고 세출은 이거보다 많으니까 재정 적자가 벌어졌죠. 재정 적자가 나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 상황에 국채를 발행하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한전채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 체력이 약해졌고요. 재정 적자인 상태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은 환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채도 함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쓰던 해결 방법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설사가 망하면 혼자 망하지 않아요. 건설사는 금융사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서 분양자들 대출로 전환을 시킵니다. 대출을 털어내는 작업인 거죠. 이후에 완공을 하고 나면 잔금을 받아서 그때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이 건설업이거든요. 분양이 잘 되고 잔금을 잘 받고 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또 달라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잔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현장이 생겼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 완판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요. 미분양이 나면은 대출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줄 분양자가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건설사는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대표적으로 증권사들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몇 년간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주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게 다시 화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률이 22%입니다. 연체율은 17%까지 올라갔어요.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증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은행들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니까 경제 충격이 크게 왔죠. 미분양이 줄고 분양이 잘 돼서 건설사들 대출이 줄어들면 증권사 PF 연체도 감소하면서 위기가 해소되겠죠. 다만 현재 증권사 PF 연체율은 계속 늘고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사는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요. 계열사를 동원해서 돈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열사가 없는 곳은 더 비싼 사채를 끌고 와야 돼요. 최근 금호건설은 연 10%로 돈을 빌렸고 동부건설도 연 9%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싸게 잘 구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담보 없이는 지금 분위기상 쉽지 않고 제가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준다면은 연 20% 이상은 받아야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건설사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방 현장 분양 상태가 안 좋을수록 금융사는 PF에다가 신용보강 요청을 하겠죠. 그럼 돈을 빌린 상태에서 또 돈을 빌리려면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겠죠. 신용이 계속 떨어지니까 갚을 능력도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최악까지 가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이 금융권의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어두울 때고 주가도 가장 낮을 때긴 해요. 그래서 건설사 주식을 언제 매수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터널의 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하고 투자 기간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이 해소된다라는 신호들을 봤을 때 그때 건설주를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돼요. 집값이 오르면 분양이 잘 되고 건설사 부채가 줄고 금융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지방도 좋은 위치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도 최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잠깐 반등이 아니라 계속 상승세로 가주면 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겠죠.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길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점. 집값이 회복하는 수준은 괜찮은데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르면은 부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길게 갈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세가 계속 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돼요. 증시도 상반기 내리 오르다가 꺾였거든요. 부동산도 상반기 내리 오르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충분히 방향성을 지켜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채 발행을 멈추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올해 한전채가 12조 발행했어요. 발행 금액을 합치면은 총 69조예요. 은행채도 저번 달과 이번 달 합치면은 두 달 동안 11조 넘게 발행을 했어요. 시장의 유동성을 우량 채권인 은행과 한전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채권 발행이 어려워집니다. 4분기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은 이번에 한전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5배로 74조까지 가능하거든요. 6배로 늘리면 89조까지 가능합니다. 5배로 보면은 추가로 발행한 한전채가 5조밖에 안 남았어요. 6배로 하면은 차원 발행 수요까지 빼야 되니까 15조까지 가능합니다. 한전채 3년물 금리가 연 4.4%예요. 신용등급 AA-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가 4.64% 정도입니다. 작년에 한전채 금리가 6% 육박했었는데 물량이 쏟아지면은 건설사 조달 금리가 또 한 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전기료를 적당히 올리는 것이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 될 텐데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도 전기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눈치예요. 이 두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돼요. 건설사는 이익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흑자도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확실하게 들어올 일거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부채를 막고 건설 경기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증권사는 건설사가 대출만 잘 상환하고 분양만 잘 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벌건 덜 벌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빚만 잘 갚으면 돼요. 3기 신도시를 조기 공급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 기존의 토목으로 풀던 방식을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푸는 거예요. 토목으로 하든 주택으로 하든 건설사의 인공호흡을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사들이 크게 이익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고 대신에 국가가 대금을 보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완판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건설사는 분양으로 얻은 현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존처럼 LH가 3기 신도시를 처리하게 하지 말고 국토부가 직접 운영을 하고 발주를 한다면은 PF 문제도 끌 수 있을 겁니다. 3기 신도시 규모를 남양주 왕숙이 6.8만호, 하남교산 인천계양 1.7만호, 고양창릉 3.8만호, 부천대장 2만호, 총 17만 6천호거든요. 엄청난 규모예요. 이 정도 공급이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 봅니다. 입주 시기는 대략 2026년에서 29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일정을 1년만 당겨도 내년부터 본청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건설사는 당장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양질의 일감이 생기게 됩니다. 몇 년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척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1번이고 아파트를 안전하게 짓도록 어떻게 감독할 거냐가 2번, 누가 주관을 할 거냐가 3번, PF 문제를 어떻게 보증해 줄 거냐가 4번.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라 그러면은 다른 주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을 해요. 연준은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를 굉장히 늦췄습니다. 고금리 시기가 오래 갈 거라 보는 거죠. 건설사에서 가장 힘든 보릿고개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건설사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건설사들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거를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방임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타격이 금융권까지 가고 결국은 한국 경제 전반에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면은 국가가 탈이 나죠.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가는 지금 $90가 넘고 중동은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중동발 플랜트 수주도 있지만
유가가 $100 넘어가면은 해양 플랜트 발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3년 동안 주가가 만원에서 3만원으로 3배 올랐어요. 건설업은 토목, 주택, 해외 건설로 나뉘는데 지금은 주택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해외 건설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중동발 수주도 있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이 한동안 좋을 것이다. 건설이 안 좋다가 아니라 주택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건설주 전체를 다 디스카운트 할 필요는 없다라 봐요. 건설주 안에서도 꽤 똘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업종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 가장 공포가 심한 업종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업종들의 희망이 생길 때쯤에 투자하는 전략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업 말고도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주가가 저렴하게 놀린 곳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려면 대중의 인기와 반대로 가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투자는 그래야 됩니다. 투자는 어깨 걸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중과 함께 가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를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